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저거 안 들어도 되지 않나라는데 제가 생각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이거는 대표로서 특히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연봉이 올라가고 계속 그 상급자로 올라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시랑 비슷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로직이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로직이 똑같아야 돼. 그럼 올라가.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생각하는 로직이랑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이 커질 수 있어요. 당연히 다를 수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해요.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하는데 틀리지는 않아요. 틀린 건 아니다. 일단 보세요. 이제 그 이번 이 건은 저희 회원사 한 분이 그 이제 앞으로 향후 3년간 4년간의 추정 손익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그 사장님들이랑 같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에 참 좋은 소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조금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2개월 전이었었죠.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추정 손익 계산서를 가져오신 분이 한 서너 분 회원사분 계셨었어요. 이게 뭐 어떤 이슈였냐면 대표님 잘 들어보세요.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1억을 투자한다 했을 때 10% 정도 수익이 난다고 하면요. 복리 아닙니까? 그럼 1억을 투자합니다. 그럼 이제 1,100만 원 저기 뭐 1억 1,000만 원 나죠. 그럼 이걸 다시 또 재투자를 하죠. 그럼 1억 1,000만 원에 10%니까 또 1억 1,000만 원에 뭐 1.01 또 여기에 또 플러스 1억 또 이 금액이 또 여기다가 또 저기 뭐야 처음 이렇게 해보죠. 그냥 만원 단위 뺄게요. 1억이라는 단어 처음 1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한 달에 수익이 저기 10% 정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1.1이 되겠죠? 1.1이 되겠죠? 그 다음 달에 이 돈을 저는 제 생활비 안에서 벌 수 있으니까 또 투자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1.1이 또 될 거고 또 거기다 1.1이 될 거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1에 월간 1회전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실제로 계산하면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벌써 5번만 해도 1.6이에요. 5번만 했어도. 그럼 뭐 한 3, 4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쫙 이렇게 이 손익계산서를 3개월치를 가져온 거예요. 어떤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근데 현재는 작년 지난달 4월 달에 발표한 이제 사업설명 자료에서는 현재 회원사들의 연간 재고자산 회전율을 6회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6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6. 그럼 1.1시 6회전만 한다고 봤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면 누적 순이익이 1.77이에요. 그러니까 1.8이에요. 그냥 80% 수익률. 그러니까 1억 투자하면 80% 정도 되겠다. 맞을까 안 맞을까? 그럼 이제 2개월에 1회전이다. 근데 현재 2개월에 1회전인데 실제로 뚜껑을 까봤을 때는 더 되죠. 1.1이가 아니라 1.2까지도 올라가 봐도 되겠죠. 그럼 이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죠? 어떤 논리적인 오류? 1.1을 6회전 하면요. 3배예요. 1억 투자하면은 내 통장에 남는 돈이 3억이 되는 거예요. 거의 3억. 참고로 이렇게 하면 3억입니다. 이게 왜 안 맞을까요? 이건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왜 안 맞을까요? 왜? 이상은 1억이란 자금을 1.2 그러니까 20% 수익률을 연간 6회전을 하게 되면 약 대략 3억이라는 돈이 생겨요. 이게 이상이에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사업 설명회 때는 1.2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한 순이익이 한 2억 2천 정도 생긴다고 제가 원래 투자자 유동자금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제가 발표를 해요.
왜 여기서 이 갭이 이렇게 발생할까요? 왜 이렇게 발생할까요? 왜 발생할까요? 왜?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라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얼이죠. 그 아이디얼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으면 이제 현실 있잖아요. 그럼 현실과 이상을 갭을 줄이는 게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게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든지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운동하는 사람이든지 이상형, 인간의 한계로는 여기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왜 이상적인 상황을 달성을 못할까? 그럼 결국에는 잘 분석해 보면은 이상적인 상황에 충족 못하는 조건들을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야. 근데 왜 이상적으로 이거 달성 못할까? 이거 맞추는 사람 내일 휴가 줄게.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대신 내일 발생하는 일은 주말에 나와서 수습하면 되잖아. 자율권을 또 주는 거야. 독사 같은 인간. 욕하는 거지 지금. 유대는 왜 웃어? 왜 그럴까?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는 않죠. 대학에서 이런 거 가르치지는 않아. 몰라. 어떤 대학은 가르칠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 왜 이런 이슈가 발생할까? 생활비를 하나도 안 써. 생활비를 하나도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될까? NWZX도 수익률 몇이니? 30% 대충 30% 하자. 30%면 이거 1.3이야. 1.3 곱하기 6회 전한다고 치자. 그럼 실제 이상적으로는 여기 한 5억 가까이 될 거야. 실제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순이익은 1억 2천에서 1억 5천밖에 안 될 거야. 보나마나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건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 해야 될 조건이 있다. 뭐냐면 봐라. 1번. 상품의 가격은 일원이어야 돼. 1원. 둘. 이제 주문할 때 MOQ는 최소 1개 단위로 주문할 수 있어. 최소 1개. 세 번째. 판매 시점, 정산 시점, 구매 시점, 재입고 시점이 같아야 돼. 판매가 딱 되자마자 바로 그게 물건으로 바뀌어서 바로 아마존 물류센터 입고가 돼 있어야 돼.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보면 상품의 가격 1원은 좀 너무 그래 이것도 넣어야 되겠다. 거의 0의 근접이라고 표현해야 돼. 0의 근접. 근접. 생각해 봅시다. 내가 100개라는 mp3를 오늘 입고를 시켰어요. 오늘 1개가 팔렸어요. 1개가 팔리면 그 돈이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올까요? 안 되지? 정산일까지 기다려야지. 아마존 몇 주? 2주 기다려야 되죠. 그래 그 돈이 내 통장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입고 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어떤 분들은 달랑 1개만 판매된 정산도 되기도 하잖아. 입고 됐어요. 그럼 그 1개 가지고 발주를 넣을 수 있나? 공급업체에다가 1개만 보내주세요. 발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발주가 된다고 치자. 그럼 발주가 된 걸 가지고 1개만 가지고 페덱스를 통해서 입고시킬 수 있어요? 아직 원가 분석이 아예 안 되잖아. 그건 가능성도 없잖아.
판매 시점, 정산 시점, 구매 시점, 재입고 시점이 다 동일하다고 했을 때 저게 되는 거야. 상품의 가격은 거의 0에 근접해야 되고. 근데 MOQ도 최소 한 개야. 최대 한 개부터 가능.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경제학에서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 수많은 조건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의 미시경제학 책이 있죠. 미시경제학에는 수천 개의 이론들이 있어요. 수천 개 이론이 있겠지. 학설까지 다 얘기하면은 그 이론이 있으면 항상 그래. 첫 페이지에 그 첫 문단은 이거야. 조건. 이런 조건을 충족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없고 A와 B라는 판매자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다른 조건이 없다 했을 때. 왜냐면 항상 그러잖아. 이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이론이 아니니까. 그래서 조건을 먼저 제한적인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이런 거 충족한다. 보편적으로 미시경제학이나 거시경제학에서는 특히 거시는 좀 논외로 하고 미시경제학에서 이 경제학 책 한 권의 기본적인 논리는 뭐냐면 완전 시장 경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야. 무조건. 완전 경쟁 시장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이 뭐지? 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요. 완전 경쟁 시장에 기본의 논리가 뭐냐면은 이 얘기는 내가 정말 수천 번 하는데 충분한 수요와 충분한 그 공급이 있다는 가정하에 움직여지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내가 교수님한테 질문했어. 교수님 몇 명 정도가 되면 완전 경쟁 시장입니까? 몇 명 정도의 수요자가 되면 몇 명 정도의 공급자가 되면요. 그랬더니 막 교수님이 웃으면서 야 이분 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그걸 따지냐. 그건 안 되는 거고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특정 소수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고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식은 특정 소수가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평생에 절대 주식을 투자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야. 그러나 이번에 그 HTS 시스템 분석하느라고 한번 100만 원 넣어봤지? 내가 느낀 게 뭔 줄 알아요? 와, 이렇게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완전 집단 로또를 어떻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운영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오늘날 갑자기 14% 15% 폭등했던 주가가 내일 갑자기 폭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도 보면은 논리가 없어.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정말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대신 다 죽거나 다 살거나 이럴 때는 괜찮은데 안정적일 때는 어떤 주가는 내려가고 어떤 주가 올라져. 그럴 때는 이건 완전 도박성인 것 같아. 근데 뭐 리만 사태처럼 IMF 사태처럼 주가가 700포인트, 500포인트, 300포인트 떨어졌다. 이거는 좋은 상황이냐. 다 죽으니까. 이거는 특정 소수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라 그냥 다 죽는 거야. 이럴 때는 돈 벌 수 있어. 괜찮아. 그러나 안정기 때는 돈 절대 못 벌어. 내가 보기에는. 정보의 싸움이라는데 뭐가 정보야? 그게 장난이지. 그래서 이 경제학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 전제가 그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요. 근데 이제 해외로 보자. 해외 같은 경우는 특정 소수 기업이 해외 시장을 가지고 놀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업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삼성? 애플? 펩시? 코카콜라? 그런 회사들이 전 세계 가지고 노나? 절대로 못 그래. 절대로. 자기가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은 하나도 없어. 애플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전 세계 동시 출시 못해. 삼성도 마찬가지고. 우리 T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국가 개수가 총 몇 개인 줄 알아요? 250개국이야. 삼성에서 갤럭시 시리즈 S6를 출시한다 하더라도 애플에서 출시한다 하더라도 기껏 출시하는 나라는 적으면 20 몇 개국, 많아봤자 30 몇 개국이야. 약 200개국이나 출시조차도 못해. 그래서 해외 전자상거 시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아. 원칙이 통하는 데야, 전 세계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미시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의 이론의 집합체가 이제 그 미시경제학이에요. 미시경제학은 정말 미적분의 향연이야. 뭐 처음부터 시작하면 막 그 그래프밖에 안 나와. 근데 그래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 뭐 1급 가격차별이 있다. 뭐 1급 가격차별이 어떤 조건을 충족해도 뭐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가 있어. 이 전제를 충족할 때 이 이론을 써먹을 이 이론이 성립한다. 그 얘기는 뭔지 알아? 학교에서 이렇게 배운다? 그럴 때 이거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 함수에서 뜻하는 바는 뭐지? 여기서 계산은 뭐지? 그럼 수학식 계산은 그걸 이제 대학교에서 배우는데 우리는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수학식을 알 필요는 없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 이건데 앞에 조건이 세 가지네. 그럼 세 가지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이거 내가 원하는 성과 끌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야. 결국엔 이상적인 조건보다 더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어. 실제로 결과가 대표님 솔직히 1억 2천이 아니라 더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0%가 아니라 더 나와서 그러는 거야. 이 이론을 한계를 뛰어넘은 건 아니고 그 인풋 값이 달라진 것 뿐이야. 근데 이론을 뛰어넘을 수 없으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면 이론에 근접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해야 될 영역과 할 수 있는 영역, 하지 못하는 영역,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삼성전자도 못하는 영역이 있어 다. 그럼 삼성전자라도 아무 정말 국가가 움직여도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과감히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씩 포션을 가져가는 거. 그게 성공 요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일단은 상품의 가격을 0에 근접한다. 이거 가능할까 못할까? 이건 못해. 귀신 헤렙이라도 못해. 하느님이라도 못해. 아무도 못해. 이건 불가능해. 차차 보자. MOQ 최대 한계부터 가능. 이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보면은 가능할 수 있어. 무조건 가능할까? 그래 이제 이거 차근차근 이거부터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같이. 이게 우리가 해결하면 이게 회원사한테 혜택이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지. 보자. 이제 MOQ 같은 미니멈 오더 퀀티티죠. 그러니까 최소 주문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 주문 수량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우리도 이제 2년째 케어플랜 같은 경우는 최소 주문 금액을 5천 단위로 움직이죠. 5천, 1억, 2천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500 가지고 뭐 케어플랜 넘어가고 싶다. 이건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그럼 이제 MOQ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MOQ를 요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래 상대방으로 보면은 두 개의 조직이 있어. 두 개의 기관이 있어. 하나는 제조업체고 하나는 유통업체야. 하나는 제조업체고 하나는 이제 유통업체인데 우리가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건 제조업체인가요? 아니면 유통업체인가요? MOQ를 이제 충족을 시킬 때, MOQ를 충족시킬 때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건 도매처,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지. 유통업체 제조업체인데 이 업체마다 MOQ를 요구하는 게 성격이 틀려. 어떻게 돼? 제조업체는 그래 최소 주문 수량인데 단품종을 원해. 단품종. 야 이걸 가지고 최소 5천 기상 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럴까 안 그럴까?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아. 그랬더니 우리가 저희 한 달에 한 번씩만 주문할게 대신 A라는 상품 하나, B라는 상품 하나, C라는 상품 하나 그래서 총해가지고 5억 맞춰서 이렇게 주세요. 그래도 MOQ 나오니 안 나오니? 그래도 저기 박건우들은 다 이해하지? 옛날에 세기 PNC도 그렇게 해서 많이 거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결과제가 뭐냐면은 그 우리가 대부분 거래하고 있는 게 이제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고 유통업체에서 MOQ는 결국에는 이 단일 품목에서 개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회원세트 그만큼 베네핏이 돌아가. 그만큼 수익이 더 커질 수가 있어. 그럼 우리는 이 자체가 거래 규모가 커지게 하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업체한테 A라는 상품, B라는 상품, C라는 상품 3개 해가지고 3억을 구매하나 1번부터 100번까지 상품을 5억 원어치 구매하나 유통업체에서 좋아하는 거는 뭘까? 그냥 5억인 거야. 5억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유통업체의 어떤 이제 관계를 좋게 맺는 거 이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이걸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거래 금액을 크게 하는 방법도 있어. 또 뭐가 있을까? 또 뭐도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다양한 방법이 많다. 바꿔서 말하면 다양한 자원이 많다.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자원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걸 뭐라고 그래? 경영이라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되는 거야. 뭘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회원사한테 이게 유리해. MOQ를 자꾸 낮추면 낮출수록 회원사한테 무조건 유리해. 회원사 적은 자금을 가지고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 박 대리님, 이거 MOQ 얼마 정도 구매해야 되는데요? 50대인데요? 얼마인데요? 5천만 원이요. 지금 사정 얼마 계신데요? 4,500이요. 그럼 부족하시네요? 그럼 5천만 원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다음 입금 예정일이 언젠데요? 2주 뒤요. 그럼 2주 동안 그 4,500만 원 회전시킬 수 있어 없어? 못 시켜. 결국엔 그 박관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면 회원사한테 도움이 되는데 돼. 그럼 저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조금 전에는 그 업체랑 거래하는 거래 캐파를 키우면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어? 이런 것도 있어. 박관우 대리가 그쪽 담당자, 우리 테라톤 담당자 유근배 부장님이지? 부장님 술 한잔 하시죠? 하고 그날 한잔 하고서 이제 노래방 가서 에이핑크의 LUV를 막 추면서 이제 댄스를 추는 거야. 이제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다음부터 이제 부장님이 안 부르고, 아 형님 왜 그러세요? 좀 도와줘요. 그래 인간적으로도 풀 수 있어. 아니면 명절 때 2, 3만 원짜리 선물 세트보다는 다른 때 보내면 이게 완전 뇌물 같잖아. 근데 명절 때 일부러 한 10만 원짜리 선물이라도 직접 가서 택배로 배송하지 않고 직접 가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비전을 구매를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게 아니라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또 이제 전반기 이제 동안 저희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또 앉아서 차 한 잔 이렇게 하고, 그럼 그게 또 인간적인 또 그런 것도 되겠지.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가 힘드세요? 부장님, 과장님, 그쪽 회사에 고민이 뭐가 있으세요? 지금 고민 없는데 그럼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꼭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열린 마인드로 대기하고 있다가 언젠가 연락이 오지. 야, 박 대리님, 이번에 이거 밀어내기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팔아봐도 이거는 마진이 거의 안 남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도 리스크니까 이거 빨리 팔아야 되는 거야.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면 마진이 거의 제로야. 심할 경우는 마진이 한 2% 마진 마이너스야. 근데 전체 해봤더니 우리가 손해보는 금액이 한 150만 원 정도 돼. 그럼 이 150만 원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쪽을 도와주는 게 좋을까? 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쪽에서 이거를 처리해야지만 다음에 대규모 기회를 더 가져갈 수 있어. 그랬더니 박근혜 대리가 얘기하는 거야. 이번에 A라는 업체 부장님이랑 협조 요청이 좀 들어왔는데요. 먼저 그분이 얘기한 거 아니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번 거래 캐파를 다 가져오는 대신 저희 자금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건 또 단시간에 소요되는 겁니다. 수익률 20, 30% 되는 것도 아니고 단시간에 소요가 돼야 되는 건데, 한 마이너스 2% 정도 수익률을 했더니 저희가 한 150만 원 정도 손해가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물건을 좀 떠안아서 저희가 소진해 버리는 게 어떨까요? 대신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150만 원 정도 투자가 들어가겠지만은 이 업체에서 저희가 다른 요구를 할 때는 좀 좋은 위치에서 우리가 좀 거래 조건을 좋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박가은 대리가 나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된다면 나는 이제 뭐에 대해서 고민하면, 1억이라는 유동자금이 들어가는구나, 기간이 약 한 45일 동안 묶이는구나, 하나와 또 하나는 150만 원 손해 보는 것들, 이거와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법률에서는 비교 형량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얘기지.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 이게 이 업체의 장기간 거래, 그다음에 그 업체의 가능성 해서, 그래, 박근혜 대리가 좋은 판단이야, 좋은 제안이고 진행해. 그럼 이제 그걸 가져오는 대신 두고두고 굉장히 좋은 나중에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겠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파트너와의 성공은 이런 거야.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덤비잖아. 그러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어. 직원들이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의 문제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잖아. 그럼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생각해보자. 뭐 그 집이 먼 사람들에 대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회사에서 관사를 제공한다. 그걸 관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는 어떤 문제냐면 집이 없음으로 해서 아니면 작은 집에 집을 구하기 힘듦으로 해서 그 직원이 겪을 수 있는 불편에 대해서 회사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관사를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그 직원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회사 업무가 방해가 되고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이건 회사 문제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그렇게 이제 선언하면 그 범위를 회사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파트너는 그래. 그러니까 직원도 마찬가지, 친구들도 마찬가지, 같은 부서원들끼리도 마찬가지, 같은 팀장들도 마찬가지야. 너의 문제를 그건 너의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절대 파트너십이 안 돼. 인간관계는 그러잖아. 나의 문제를 상대방이 아무 대가성도 없이 자기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거 얼마나 그게 고맙니? 김경남들도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길 땐 자기 문제점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뢰가 가는 거잖아. 그게 마찬가지야. 옛날에 조영들이 그 레이 가지고 자동차 박살을 먹었을 때도 나한테 첫 보고가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솔직히 김경남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 조영들이가 사고 난 건데.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이슈가 생길 때 대부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슈가 생기면은 회피부터 해. 뒤로 빠져. 그래서 나는 그런 걸 보고 많이 판단해. 저 친구가 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 문제를 나의 문제, 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웃으면서 하다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살짝 뒷걸음 치는구나. 아, 저 사람의 영역이 저기까지구나. 그 사람이 샤프하거나 안 샤프하거나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해. 나보다는 안 샤프하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는 일은 팀워크야. 그래서 어떤 그 협력업체의 관계 같은 경우도 그냥 형식적인 거, 돈 입금했으니까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기획팀장들 사무실만 근무하면 안 돼. 외근하고 싶다. 법인차 써. 접대를 해야 되겠다. 법인카드 마음대로 써. 룸사롱만 안 가면 돼. 소고기 먹어도 돼. 유승화 대리도 그러겠다. 그럼 법인카드 달라고 그래. 마음껏 먹고 와. 양곱창을 먹든. 그런 건 돈 아까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 돈으로 소고기 먹으면 속상하잖아. 적당히만 쓰면 괜찮아. 적당히만 쓰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숫자 노름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1 더하기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5가 되는 그게 능력이야.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는 게 단순히 상품 팔아서 되는 줄 알아? 그거에 직간접적인 모든 것들이 영향이 들어가. 범위 내에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MOQ 단위를 낮춘다. 이것은 회원사한테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회원사한테 도움이 된다는 회원사한테 매출액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회전율이 높아진다. 우리 회사 수익이 커지고 회원사 수익도 커진다는 결론이야. 그래서 제가 팀을 꾸리게 되면 팀원 중에 한 명 정도를 MOQ를 낮추기 위한 어떤 전략을 짜고 전략은 여러분들이 짜야 되겠지. 전술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투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인간이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더 경제적인 이론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딱 얘기하면서 이렇게 딱딱딱딱 얘기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네가 대표하는 게 낫겠다. 나는 이제 팀 그 기획팀으로 어디 뭐 IT 개발팀이나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대표이사 하면 돼. 안 어려워. 근데 이거는 나도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고 내가 사업하면서 이것저것 그냥 혼자 고민하면서 나온 거야. 이제 보자. 또 하나. 그 판매 시점, 정산 시점, 구매 시점, 재입고 시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판매가 된 이제 그 세일즈 SP 포인트야. 이제 세일즈 포인트에서 다시 이제 그 재입고 리스탁 포인트까지가 짧으면 짧아서 돈 벌어. 예를 들어서 지금 SP랑 RS는 표준화된 명칭 아니고 내가 지금 정한 거야, 그냥. SP에서 RS까지가 60일이 걸린다. 60일 걸리진 않겠지. 실제로 한번 볼까? 아니, 최악으로 보자. 오늘 판매가 됐어. 근데 오늘이 정산이 시작되는 날이야. 그럼 이제 정산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까지 뭐 최대 2주. 그다음에 뱅커베론카 통해서 또 들어오지. 그러면 최소 뭐 한 3주까지 계산해야지. 3주까지 계산이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아까처럼 그 MOQ가 충족되기는 굉장히 또 오래 걸려. 한 4번, 서너 번 정도는 또 이렇게 그 회전이 돼야 돼. 2주가. 그럼 거기서 하게 되면 대충 한 50일 정도로 봐야 되겠지. 5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냐면은
하루 매출액 곱하기 50을 곱해봐. 천지기별할 만한 자금 경색이 생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생기는 거야. 판매 시점 같은 경우도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구매 시점, 재입고 시점,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오늘 판매가 됐어요? 근데 이게 사장님 통장에 들어오기까지 기간이 걸리겠지? 그게 이제 판매 시점과 정산 시점 여기서 갭이 발생하는 거야. 이걸 단축시키는 방법 뭐가 있을까? 단축시키는 방법. 이베이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지. 세일즈 포인트랑 정산 시점이 빨라 안 빨라? 굉장히 빠르지. 월요일 날 판매된 것들이 이제 인출해버리지. 페이팔 인출하면 언제 그게 들어올 수 있어? 언제 들어오지? 목요일 날 들어오잖아. 더 심할 경우 어떻게 하지? 월요일 날 판매된 것을 이제 계정이 한 번이라도 롤링 리저브가 걸렸거나 블락이 됐거나 풀렸어. 그럼 계정 상태가 굉장히 탄탄하지.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그냥 인출해버려도 돼. 물건은 화요일 날 보내도 돼. 실제로 화요일 날 자금이 필요한 거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틀밖에 안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베이가 그런 쪽에서 굉장히 장점이야. 그러니까 아마존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자금 흐름이 굉장히 커야 되는 비즈니스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판매 시점에서 정산 시점을 이 갭을 최소한 뭐 한 2, 3주 정도 걸리는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 2단계에서 2단계까지 갭을 줄이면 줄일수록 회원사들과 돈 벌어. 어떻게 하면 될까?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냐면은 리더는 결국에는 컴퓨터만 잘 입력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의사결정을 요구받아.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결국엔 시스템도 그런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나와야 되고, 행정 절차도 마찬가지, 행정 절차나 기획 설계도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회원사가 매출액이 많이 올라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사업을 하잖아. 사업을 하면 어떤 느낌인 줄 알아? 체스를 두잖아. 말이 있잖아. 말 종류가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100가지를 막 다양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문제부터 지금 이 문제만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문제만. 회원사분들도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토론을 할 정도 되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왜냐면 회원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거거든. 이제 봅시다. 세일즈 포인트 정산 시점. 근데 현재 지금 아마존 계정은 회사 계정으로 우리 회사 계정 운영하고 있지.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홀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사장이 오늘 판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오늘 판매가 되면 이 돈이 언제 사장님이 받으실지 정확히 집계가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럼 사장님 몇 월 며칠까지 사장님 여신을 드릴게요. 오늘 100만 원치 팔렸어요. 근데 이게 5월 31일 날 들어와. 사장님 5월 30일까지 오늘 100만 원 여신 드릴 거예요. 또 내일 2개 팔렸어. 200만 원치. 그럼 200만 원 여신 드릴 거예요. 그럼 아직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도록 테라노바에서 지금 여신을 한 3천만 원 줬어요. 자기 통장에 지금 2천만 원 있어요. 그럼 5천만 원 바로 발주 넣을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대신 이제 회사 쪽에서는 자금 유동성에 대한 압박이 있겠지. 그럼 그 문제를 또 이런 정책을 펴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돼?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야. 유동성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기회비용이 나가. 그렇지만 그 기회비용은 어떻게 회수가 돼? 회원사가 우리한테 또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이 또 다시 떨어지지. 그걸 다시 상쇄를 시켜버릴 수 있단 말이야.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비즈니스 나중에 시간 나면 얘기해 줄게요. 뭐 그런 게 좀 있어. 한국 온라인 전재상거래 쪽은 뭔가 있는데 이거 완전 약간만 비슷하고 완전히 틀리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의 제3의 개입으로 해서 내가 그 경제학적인 이론 중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코제 정리를 가장 좋아해요. 어떤 이슈와 이슈, 내부 이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이슈를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 이런 이슈 같은 경우도
아마존과 회원사의 어떤 문제를 테라노바가 개입을 하는 거야. 결국엔 그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그 거물못이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정산 시점과 이제 구매 시점 같은 경우는 예매표를 낮추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줄여들까 안 줄여들까? 줄이겠죠. 5천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3천만 하셔도 됩니다. 1,000 단위만 하셔도 됩니다. 뭔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시점과 이제 재입고 시점,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구매 시점과 재입고되는 시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여러분들 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해. 어떻게 할까? 입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손해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A라는 업체에 공급 발주를 넣기 위해서 금요일 날 오후 1시에 돈을 입금했어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물건이 언제 입고가 되지? 우리 회사에? 월요일 날 입고가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 퀵으로 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 업체에다 직접 배송해 달라고 할 때도 있지. 왜 그래? 그것만 빨라지게 되면 벌써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쪽에 되는 그 홀드가 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진 않지만은 이제 동일한 조건이다 그러면 페덱스가 배송이 빠른가요? EMS가 배송이 빠른가요? 페덱스가 빠르겠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아니겠죠. 왜냐면 다른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또 뭘로 보내는 게 좋아? 페덱스로 보내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사결정이 여러분들이 이제 간헐적으로 파편적인 조각들로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 갭을 계속 줄이는 거야. 계속. 줄여가지고 결국엔 그게 회원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회원사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저렴한 상품을 공급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가장 좋겠다. 그게 가장 쉽고 눈에 보이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물밑 작업들이 회원사한테 더 많이 도움이 돼.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제 봅시다. 우리는 수익률을 따질 때 다른 회사랑 틀리지 수익률 같은 건 보통 일반적인 유통에서 어떻게 따져? 판매가 대비 내 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얼마냐라는 걸 따져. 판매가 대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간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돼. 기간 적용이 돼. A라는 시간 동안 내가 여기에 1억이라는 자금을 넣었을 때 나한테 떨어지는 순이익이 얼마야? 1억 2천이야. 그럼 120% 수익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억 2천이 아니라 1억 8천이 되고 1억 9천이 되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아까 좀 먼저 마무리부터 하나 짓자. 추정 손익계산서를 계산할 때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달 단위로 끊어가지고 복리로 넣어버리면 안 된다고. 결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복리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 모수 금액을 어느 정도로 지금 낮추면 되냐면 50%로 줄이면 되더라고요. 50% 줄이면 거의 복리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뇌에 몇 프로만 쓰고 있다고 하지? 뭐 10몇 프로인 거밖에 안 쓰고 뭐 퍼센트 중요하지만 일부만 쓰고 있다 하죠. 그러니까 현재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동자금을 실제로는 이상적인 구조보다는 50%밖에 못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 50%를 잠식시키는 요인들이 이런 요인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요인은 우리가 풀어보자. 그래서 추정 손익계산은 그렇게 해서 계산을 짜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이제 한번 보자.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 같은 수익률 같은 경우는 판매가 대비 순이익금 얼마냐인데 우리는 여기에 그게 아니라 판매가는 개념도 관심 없어. 우리는 판매가 무슨 상관이야. 15%짜리 상품을 1회전 시키는 것보다는 5%짜리 상품을 30회전 시키는 게 훨씬 좋아. 왜냐면 단위 자금을 이렇게 돌리는 거잖아. 이제 저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이지? 이렇게 되는 구조야.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보자. 박건혜 대리도 이제 알고 있겠지만은 10%짜리 상품을 20%로 증가시키는 게 어려워요? 4회전 하던 상품을 7회전 시키는 게 어려울까? 이건 연간이야. 어떻게 하는 게 편하지? 수익률이라는 건 왜
저지선이 있어요. 판매가는 경쟁자들의 어떤 그 형성된 가격을 넘지 말아야 되고, 또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식도 있고, 경쟁 상품에 대한 가격군도 있어. 그다음에 또 매입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야? 아니야. 수익률은 매입가와 그 판매가의 그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한계가 있어. 근데 회전율 같은 경우 우리가 할 수가 있어. 10%에서 20%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10%짜리 수익률을 4회전 시키면 40%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7회전 시키면 70% 뛰는 거야. 얼마나 간단하니. 그래가지고 이 회전율을 높이는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해. 너무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회원사들도 마찬가지고 기획팀도 마찬가지야. 결국엔 자원의 안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상의 안배를 하는 건데, 내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A라는 회원사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뭘까? 회전율을 높이게 할까? 수익률을 높이게 할까? 경쟁업체, 상품 공급업체 로비를 해서 가격을 최대한 더 다운시켜볼까? 이걸 회전율을 빨리 높일까? 맨프로토 410 같은 경우는 상품 단가도 낮지만 회전율이 워낙 높잖아. 그러니까 단위 수익은 커. 어떤 상품은 하루에 1개, 2개만 팔려도 단위 수익금이 410이랑 똑같기도 해. 이런 경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고민할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다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여기에 대해서 다음 얘기가 더 길어요. 더 있는데 이거는 다음 강의 이어서 하면 안 돼. 이건 나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한 6, 7강 정도는 아마 얘기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 회전율을 높이는 어떤 액션이나 과정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에 강의를 또 이어서 한번 더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